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이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하죠. 트럼프의 취임으로 미국 대통령직의 정의가 달라졌다. 막말에 분란에 스캔들에 온갖 종류의 이슈를 몰고 다니던 트럼프의 취임도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보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꼴찌였잖아요. 출발은 그래서. 네. 그리고 저 공약들 저거 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못할 거다. 이게 저 말로만 정말 빌공짜 공약이다. 전부 다 했어요. 설마 저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여전히 뭐 그렇다고 취임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경제 성과는 지금 근래 최고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장률도 아주 잘 나오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뭐 계속 치고 뭐 트위터 했다며요. 25,000 가기 바로 직전에 뭐 100인가 남았는데 마저 올라라 이러고 뭐 트위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노믹스의 경제 성과, 이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잘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맞아떨어진 건 모르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의 미국 경제 실적 한번 평가를 해보면 잘 된 거 맞나요, 조 교수님? 저는 뭐 운으로 보진 않고요. 네. 세상에 운이 이렇게 1년 동안 따르질 않을 것 같고, 그러고 이 트럼프가 사실 노이즈 마케팅을 했었죠. 네. 후보 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 분의 어떤 철학은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의 활력을 이제 북돋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명석을 깔아갖고 민간의 기업들이 좀 활발히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진 분은 사실이거든요. 공급주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대로. 사실 이게 감세라는 게요. 말은 쉬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레건 이후에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처음 감세인데 뭐 멀리 가지 마시고 클린턴하고 디베이트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디베이트 할 때 보면은 레건 어떤 닮은 어떤 트럼프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클린턴이 뭐냐면은 부자 감세는 일부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다 먹히거든요. 네.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감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받기 쉽고 또 그러고 공격의 대상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클린턴을 꺾었는데 실제 들어와서도 뭐 민주당이라는 어떤 이제 카운터 파트가 있는데 파격적으로 한 거죠, 파격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볼 때는 이제 개인 소득세는 그렇지만은 법인세 그 감세는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기준으로요. 네. 법인 감세는 좀 이따 얘기하시고.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증시는 활활, 여론은 싸늘.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맨 처음 우리 한 선생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실 때 미국 대통령직을 새로 정의했다. 캐릭터가 전혀 다른 기존의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나 뭐 이렇게 아우라나 리더십이냐가 아닌 전혀 다른 상태에서의 이것도 리더십이죠. 나타나고 나니까 모두 다 찬성했던 쪽도 그렇고 반대했던 쪽도 그렇고 다 당황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과를 보니까 경제 성장은 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걸 보면은 막말이니 뭐니 스캔들이니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1년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2년, 3년까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공약과 상상을 초월하는 언행과 이런 걸 통해서 미 국민들에게 경제 심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트럼프 정부 1년 트럼프노믹스의 이제 어떤 느낌을 물어보셨는데
뭐 연일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17년 만에 뭐 실업률이 4.1%. 이거는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고요. 경제 성장이 3%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탄탄한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주식이나 부동산은 호황을 당분간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임시 봉합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시 재현될 경우에 2월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이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약간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17년도에 한 3%쯤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감세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뒤에 이제 훈풍이 되고 순풍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뭐 트럼프가 좀 개성이다 보니까 언론하고 또 앙숙이에요, 앙숙. 뉴욕 타임스하고는 아주 뭐 철천지 원수인데 원래부터 그랬죠. 예, 뉴욕 타임스마저도 최소한 경제에서만큼 훈풍이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건데 사실은 법인세를 내려가고 전 지구를 미국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매력적인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싶은 그런 매력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 자체보다도 발로 하는 투표에서 볼 때 미국의 매력적이다, 사업하기 좋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괜히 법인세를 올려서 뭐 세수 올라가지도 않는데 인심 밀려니 차라리 인심 써서 나중에 뭐죠? 한참 더 뭐야 이게 좀 더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까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나면 나지 더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도 있는데 셧다운은 그거는 뭐 그렇게 임팩트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라는 게 항상 보면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카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불협화음인데 하지만 뭐 이것이 뭐 셧다운 되면은 정치인들 다 그 욕을 먹습니다. 따라서 뭐 약간 삿발 싸움 정도이기 때문에 다카로 일어난 어떤 셧다운이 앞으로도 미국 경제에 어떤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는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19번이나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 좀 이따 그 중에 한 번이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법인세이나 문제. 법인세 문제.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얘기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35%에서 21%로 줄인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니까 애플도 자기가 가지고 외국에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들여오겠다. 미국의 애국심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수는 분명히 줄어들잖아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세수가 조금 좀 영향을 받겠지만요. 우리나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감세를 했어요. 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뭐 요란했었죠. 뭐 이제 부자 감세를 했는데 실제로 2009년도에 이제 22%를 이제 내렸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법인세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2년이 있다. 2011년도에 그걸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아시겠지만 2015년도, 16년도에는 지금 법인세를 많이 걷었거든요. 심지어 43조까지 걷었어 우리가요. 한국 얘기입니다. 2016년에. 근데 2015, 16 이렇게 올라오면서 법인세를 그대로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은 법인세율을 올려서 법인세를 더 걷은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법인세를 더 걷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법인세를 내려갖고 지금 말씀한 대로 애플도 다 주머니 털어서 다 뭐지 이렇게 숨겨놓은 거 다 이렇게 토해내듯이 그런 식으로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은요. 거기 연결된 더 스몰티가 작다 하더라도 세수는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레이건 행정부 때도 보면은 저 한참 이렇게 레이거노믹스가 바로 공급측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제 보강하는 건데 나중에는 세수가 증가됐어요. 따라서 이제 당연히 첫해 이제 법인세를 볼 때는 조금 충격이 있겠지만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뿐만 아니라 또 사실 미국 경제 내수가 활발해지면서 일반 가구의 어떤 소득이 증가되면은 법인 세수가 모자라는 것 그것도 메꿔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이기도 한데 감세는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 소위 얘기한 트럼프노미스가 흔히 얘기할 때 레이거노미스 따라간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그 적자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혹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 트럼프는 또 재선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이 기간에서는 너무 좋아질지 몰라도 향후의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뭐 제가 너무 트럼프 뭐 이렇게 좀 치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평론가님 그렇게 너무 친 트럼프처럼 지금 보이십니다. 우리 이제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6년도에 그 레이건 때랑 이제 같은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때도 어쨌든 이 미국이 이 경제 위기를 이거를 회복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세제 그 변경에 따른 수요 증가를 그 당시에 뭐 통화 긴축 정책으로 막으면 됐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지 말이 쉽지 예산이 충분히 감세로 인해서 확보되지 않았는데 긴축 정책을 하면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쪽이 사실은 그 지금의 미국과 그때의 미국을 동시에 비교할 수도 없고요. 경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MB 때 감세와 지금 트럼프의 감세도 또 동시에 같이 그렇죠. 같은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 MB 정부 때 감세는 나중에 우리 경제가 위기도 다 넘고 좋아지면서 다 커버를 한 거는 맞는데 레이건 때는 사실은 재정 적자가 좀 많이 줄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때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때는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해소하려나요?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운이 좋다면요. 레이건 때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사실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레이건 때는 사실 보면은 뭐 미국이 진짜 2류 국가의 직전이었죠. 그렇죠. 지미 카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미국 사람이 우리가 미국 사람 맞아. 뭐 이러면서 좀 집권하고 그리고 그 당시 뭐 미국의 어떤 취약한 것이 뭐냐면은 산업이요. 일본에 비해서 너무 후진적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떠오르는 태양으로서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 미국은 뭐 펄프나 만들고 저기 일본에서 칩 만들 때 콘칩을 만들고 그래갖고 너무 미국 사람은 자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좀 너무 과감하게 감세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는 뭐 레이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애플 등등의 어떤 주문을 갖다 털게 한 겁니다. 사실 미국 아니고 바깥에 돈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갖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실요. 그게 지금 큰 그 감세 효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가 미국 좋다 해서 들어온 거라기보다도 미국에서 이걸 갖다 바깥에 쌓아놨다가 안으로 불려 들여온 거죠,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경제가 좀 원활해질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마 계산된 어떤 그런 그 감세의 어떤 보관이 이거를 노렸을 겁니다. 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지난 1년에 대해서 아주 이제 낙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저기 의구심이 드는 게 모든 상황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수치로는. 그런데 일자리 수, 고용 창출도 좋아졌는데 임금 상승률을 보면 2.5%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딱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데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의 어떤 고용 창출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타임 하는 분들, 뭐 비정규직 그런 분들의 고용에 집중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근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얘기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사실 보면서 뭐 최저임금을 한번 살아봐보던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뭐 좀 뭐 사실 트럼프의 어떤 지지 계층은 이제 뭐 죄송하지만 가난한 백이네요. 저학력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좀 그 밑에 어떤 베이스 라인인데 사실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번 제가 실증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월마트에서 지금 시간당 9불을 갖다 11불 주겠다 이유가 상상을 했어요, 사실요. 이게 뭐 법인에서 절약되니까 절약된 걸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급을 누가 받겠어요, 사실요.
뭐 나쁜 어떤 직업이죠, 사실요. 월마트에서 시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아니겠지만 이제 서서히 흘러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골고루 잘 사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골고루 잘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뭐냐면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말을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고루 잘 산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해요. 따라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뭐냐면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 위로 끌어올리는 건 중요합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이제 뭐 개선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트리클 다운 되고 그러고 빈곤선 아래의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치 그 어떠한 이제 낙수 효과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낙수 효과 역시 이 어떠한 국가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은 결코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마트에서 9불에서 10불을 내든 11불로 주든 아니면은 9.5불을 주든 간에 그렇게 주어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마음 착한 자본가가 그냥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도화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사회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으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지금 트럼프노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저렇게 외국에서 돈 쌓아두는 기업들이 그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돈을 풀었는데 그 풀었던 돈이 노동자들의 주머니까지 돈이 들어가더라.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과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국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트럼프노믹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제 저는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자국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나치게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어요. 자국 내에서. 그렇지만 뭐 TPP 탈퇴나 경제 협약, 뭐 국제 기구 이런 탈퇴를 하고서 혼자서 이제 스스로 고립주의로 가겠다라는 건데 국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계속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좀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미슬리딩한 것 같아서 제가 보태면 그래서 TPP는 원래 오바마 때부터 불가능한 걸로 돼 있었고 그거를 그냥 트럼프가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못 들어간 거로 결론은 난 것 같고요. 다음에 그 파리 기후 협약은 일단 탈퇴는 했는데 다시 들어갈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다 그거 고립주의로만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제를 좀 넘어가세요. 조금만 넘어가죠 주제는. 저도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넘어가서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세안 또 뭐 인프라 투자 뭐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다 오게 되면 미국 경제가 또 계속 골디락스를 갈 거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기 과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도 앞으로 몇 년 더 순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그 부분이 좀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2009년도에 미국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좀 인용을 우연히 좀 하게 되는데 이제 큰 홍수되는 또 큰 가뭄이 있고 그런 건데 2009년도 이후에 돈을 갖다 너무나 풀어서 사실이요. 돈의 홍수예요. 네. 그걸 갖다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이제 스톱을 하고 뭐 점포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0.25 클릭 내보내갖고 이제 1.25까지 왔는데 얼마나 이제 이거 돈을 좀 이렇게 흡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지금 다우가 아마 한 25% 찝는 것 같아요. 2017년에. 그러고 아마 실로 지수 집값이죠. 그것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런 것이 뭐 미국 경제가 뭐 전망이 좋아서 그다음에 또는 뭐 생산성 높아서라기보다도 유동성 장세에 어떤 영향이 크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흡수가 되면서 어떤 자산 버블이 형성되는 걸 좀 막지 않고서는 경기가 좋고 자산 버블의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은 또 미국이 또 어나더 어떤 2009년도를 향해서 가는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순항을 할 때 보면 항상 복병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미국 빼놓고는 그렇게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굴러가고 미국도 잘 굴러가고 해서 무슨 뭐 어떤 면에서 그 옛날 대공황 직전에 호황이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 직전에 호황이 있듯이 그런 데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앵커께서 또는 진행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그런 거를 너무 인플레를 갖다가 뭐 걱정하고 자산 버블을 걱정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동의하고요. 혹시나 조 교수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전 지지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은 혹시 중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은 좀 듭니다. 네, 뭐 그거는 서로 이제 네. 미중 관계가 예. 앞으로 계속 대립 구도가 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넘어가세요. 김 소장님, 예. 이번 어쨌든 셧다운 때문에 1주년 기념 행사도 못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 참 이런 경우는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 같은데 예. 저도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셧다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부도났다 가지고 예. 그게 아마 뉴욕 타임스의 일면 탑 기사였었을 거예요. 예. 미국 정부 부도. 예. 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것도 또 뭐 금방 종료됐어요. 사흘 만에. 네. 그리고 요게 근데 또 3주 후에 또 다시 뭘 또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6월 그러니까 8일인가요? 자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 예. 이게 실제로 이 뭐 다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게 셧다운까지 갈 정도로 붙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우리나라는 뭐 쇼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열심히 쇼하다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셧다운이 종료된 거는 다행이지만 일단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주말까지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한 채 양보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전격적 합의를 했는데 이 이유는 똑같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11월 중간 선거.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의 여론이 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핵심 쟁점이었던 그 다카 문제와 관련을 해서 공화당은 그 임시 예산안 효력이 끝나는 2월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이 제안한 그 다카 관련법 이거를 상원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달래서 극적으로 민주당을 뭐 회유 아닌 회유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의도보다는 좀 모양이 나은데요. 예, 우리보다는 관계없이 싸우잖아요. 이걸 또 가지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공화당과 트럼프가 승자다. 승자는 맞죠. 결과적으로. 이유는 이제 다카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민주당하고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는 예산안은 시켰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야 쟁점인 다카 관련법 이게 분명히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종료되는 2월 8일에는 이런 상황이 예산안이죠.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2월 8일에는 이런 다시 이런 게 재연출될 수 있다. 셧다운이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 다카는 이제 충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충돌. 그러니까 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 기회의 나라니까 다 갈 수 있는데 드리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다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만 살겠다 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그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어떤 철학이 부딪히는 거죠. 사실 오바마 시기에 어떤 다카였어요. 오바마 시기에. 다카가 그게 이제 불법 체류자 청년 추방을 유예해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인데 그 사실 보면 아버지 따라왔는데 무슨 죄가 있어 사실. 그렇죠. 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따라왔는데 미리 입국이나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것도 말을 좀 과장했죠. 둘이 뭐 꿈나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 체류가 꿈나무일 수는 없는데 그게 오바마식의 과정이고 또 한편 보면은 또 트럼프는 또 내 뭐 계산만 따지다 보니까 여기 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너는 성씨가 다른데 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지금 트럼프가 약간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자기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를 따라온 거예요. 부모를 그렇죠. 따라온 거죠. 보면은. 31세.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 보면은 좀 기회를 주고 뭐 좀 뭐 미국 사람이 꼭 무슨 뭐 쉽게 말하면은 앵글로색슨의 어떤 뭐 순혈주의만 미국에 사는 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드리머로 칭해진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정책도 하고 그렇죠. 뭐 시민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거 이건 이제 오바마의 그 드리머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떤 국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저도 이거를 지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유예 기간이 3월 5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에요. 여러 다수의 인종이 모여서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꼭 배제하고 다른 행보를 했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정치는 표와 여론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4%가 다카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 구글 검색 키워드 1위가 다카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카 수혜주 상당수가 중남미 사람들. 이분들이 대개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그래서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화당의 소신도 있고 민주당의 소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배경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는 스캔들이니 뭐 가짜 뉴스니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민주당이 불쏘시개처럼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거고 그러고 거기에서 딱 걸린 양쪽의 소신의 충돌이 바로 다카를 중심으로 부딪힌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좀 다른 질문을 제가 다카 가지고 드려보면 저는 트럼프나 민주당의 철저한 표계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나 아니면 멕시코 장벽이나 이 모든 게 불법인자 추방이나 이 모든 게 그 스윙 보터들 그 중부의 3개주 그 사람들이 걔들 때문에 나 일자리 잃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항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지지 기반의 표를 의식해서 트럼프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 그러면 그거를 전국 조사 지지율과 표로 연결되는 지지율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투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이거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요번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60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51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공화당에서도 5표가 일탈표가 나왔어요. 이탈표.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5표가 공화당에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60석을 11월에도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또 지켜야 되고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소위 그 중하위층 백인 노동자층의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기를 지키면은 깨지지 않는 예전에 표현했지만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그 표를 지키면은 이거는 강력한 힘이 돼서 여론을 이끌고 가고 그것이 전 재선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딪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여론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전 세계의 미국의 패권 질서를 옹호하면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부딪히는 것과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소위
또 다른 그 파퓰리즘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최대한 양쪽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가 서로 절충점에서 중간 다리쯤에서 찾지 않을까. 서로 정치적인 그거를 근데 트럼프는 하지 않을까.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보는 그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안 따지죠. 국민을 위해서만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더 밀리면 민주당 역시 자기 지지기만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좀 속된 말로 쇼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가 좀 다른 게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불법 이민이 아니고 그렇죠. 피해자야.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좀 달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게 굉장히 뭐 원칙이 있고 냉정이 있고 냉정한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뭐 넉넉하고 포용하고 뭐 그런 이제 사회라면은 최소한 아버지 때문에 받은 어떤 그런 불이익 이런 것이 추방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것이 아마 인도주의적인 어떤 공통 분모일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예전부터 행해왔던 그 정치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행해왔던 굉장히 소위 해서 고급지지 않은 행동들. 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를 미국의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찍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되면 바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심지어는 인종차별적 발언도 하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대로 그런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힘에 다른 나라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전체의 퀄리티를 낮췄다. 독특한 캐릭터, 기성 체제와는 각을 지고 척을 지면서 자기 주장하는 독특한 캐릭터고 미국 대통령직의 정의를 다시 했지만 그러면서 그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미국 민주주의 전체의 격을 낮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에 연결 멘트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세계 다른 나라를 쳐다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양극화도 심해졌고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들을 다 날렸거든요. 이 사람들의 불만을 대변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대변했냐? 세계 다른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스케이프고트로. 뭐 그 한국이 수출 너무 많이 해서 무역 적자에서 미국의 일자리 없어졌다. 그러니까 저 냉장고 두들겨 패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제 미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래 우리 인심 쓰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좀 다른 나라 사람 봐주자 이 소리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할 수 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보면 사실은 뭐 TPP 탈퇴는 뭐 워낙 TPP 자체가 잘못 이제 그 거의 죽은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는데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고 이제 나프타 탈퇴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프타도 트럼프가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장 나쁜 협상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미 FTA랑 똑같이. 이거 탈퇴하나요? 안 합니다. 못 하고요. 네. 또 하면은 또 그 미국의 큰 손실인데 뭐냐면 이거 같아 보면 이게 장사꾼이기 때문에요. 그 좀 포커 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절대로 탈퇴 안 합니다. 하지만 탈퇴할 듯합니다. FTA 한미 안 깹니다. 근데 툭하면 뭐 눈 비비고 일어났으니 이게 어디 갔어? 이건 뭐 없어도 되겠네 해서 깨겠다 하는데 사실은 FTA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이제 생활의 질이 올라가죠. 만약에 어떤 면에서 그 중국이나 멕시칸이나 그런 데서 만들어진 싼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미국 사람들의 생활의 질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기본 철학이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FTA는 그 인정을 하지만은 새로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TPP는 당연히 깨지는 거고 또 그러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사실은 보조금 없이요.
그러고 뭐 과세 없이 그냥 공정무역을 하더라도 무역 수준을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그렇죠. 그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줘도 지금 미국이 깨지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지금 뭐 세탁에 보조금 줬습니까? 아닌데도 미국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뭐를 겁내냐면은 이제 뭐 불공정이란 말을 안 하더라도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미국은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그것에 항상 어떤 면에서는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겁을요. 그게 깊은 어떤 그 일종의 아주 깊이 박힌 어떤 이제 좀 그 열등 의식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이제 벼르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FTA를 갖다 깼다 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신뢰라는 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는 않지만은 툭하면 깰 척할 거다. 그러고 이제 나프타를 통해서 뭔가 얻은 거 이제 있지만은 이제 손해 본 게 보면은 지금 나프타가 멕시코가 한 뭐 미국에 대해서 한 300억 저 단위가 한 달러? 아니 300억 불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한 3,700억 불 정도 적자인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600억 그렇죠. 불 정도쯤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일자를 나누면 상당히 일자를 뺏긴 거거든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냐면은 그래도 미국이 하나 이제 장점이라면은 달러를 우리가 다 같이 쓰잖아요. 키 커런시 하네요. 그렇죠. 그런 혜택이 있으면은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있어야 되고 그러고 또 이게 FTA가 이제 또 새로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국제 분업이 능력껏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골고루 잘 살아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나중에 트럼프는 역사의 어떤 좀 뭐랄까 죄인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해요. 교수님 그런데 네. 트럼프는 장사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적극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더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이런 것이 장사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전체적으로 재가지고 줄 건 주고 받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철저히 장사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 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 미국 전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 상을 본 거예요. 다들 뜨아한 거죠. 뭐 저런 상황이 다 있어? 근데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앞에 가서 말도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파리기후 협약 깨겠다? 탈퇴한다? 탈퇴했고 뭐 지금 뭐 TPP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프타 한미 FTA 막 이래 보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완전히 그 뭐랄까 그런 존재로만 보이는 것이지.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행정부가 내세운 게 고립주의다. 근데 이 고립주의가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인 줄 알았는데 그걸 빼앗길 수 있는 기반을 중국한테 내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있죠. 가능성이. 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이 사람은 야가 빠진 장사꾼이라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야가 빠진 것이 지구촌에 분란을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우리 교수님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과 이제 대동소이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다보스 프롬 그 폐막 연설에서 거기서도 결국에는 그게 세일즈한 거잖아요. 미국 영업사원. 영업사원이에요. 세계 최고의 영업사원. 그런데 그 다보스 프롬 기간 동안 또 각국에서는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성토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얼핏 보면은 럭비공 같은 존재는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에 트럼프는 노멀한 행동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또 어떻게 예측이 되는 인물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위상 자체, 그러니까 세계를 소위 얘기해서 패권주의를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 리더십이 계속 보인다면은 전체가 균열되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이 이제 우위에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서브프라임 때 너무 터졌다 그거죠. 하여튼 넘어가서 이제 우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하고 직결된 관계인데 이제 북미 관계. 이번에 뭐 평창 올림픽에 남북 간의 대화는 뭐 지지한다 뭐 이러고 그러더니 그 자금 압박 미국 재무부에서 자금 압박도 들어오잖아요. 대북 제재를 했죠. 네, 이제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우리 이게 남북 회담을 지지하고 남북 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까지 가는 걸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니들 얘기할 테면 얘기해봐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지금 이건지.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는 지금 북한의 입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단지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하려는 건 아닐 테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된 와중에 어떤 적절한 존재감을 딱 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반돼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원조를 간접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자체가 그거를 이제 어떤 구걸 아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왜? 북한이 만약에 참가를 안 할 경우에 다른 나라가 참가를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국빈 자격의 그 점검단 의전까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한 포획망은 거의 좁혀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는 직접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본인들이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회유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좀 저는 좀 답답한 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존재의 어떤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러고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좀 궁극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은 이 평창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쪽이죠.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현재 가는 길 이외에 다른 어떤 새 길이나 또 다른 우회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 그 참 이것만큼 딜레마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요. 이것만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 좀 감상을 좀 낭만을 좀 배제하는 거 이거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싸늘하게 그냥 국가 이익을 갖다가 부딪히게 하는 한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우리끼리 뭐 민족끼리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사실 북미 회담 되면서 우리가 소외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저는 뭐 속전에 뭐 좀 말을 못 하겠어. 저는 사실 깊은 속에 어떤 생각은 좀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게 뭐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이제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제 방송이 그런 건데 참 그 북미 회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면 한국은 도대체 뭐냐? 그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점검단 그러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어디 갔는데 사전에 그 나라 점검했어요. 시설 갔다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몰라도 이거를 점검단해서 보면은 괜히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그냥 단일팀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무슨 프로토콜을 넣어가지고 왜 점검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뭐 점검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 끼워진 단추 같아.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치밀하고 그러고 평창에 이제 북한이 초청되고 같이 온다 하더라도 역시 미하고 한과 미 간의 어떤 채널은 계속 열어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애써 닫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한쪽으로 윙크를 보내고 친한 척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 문제를 우리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감상, 낭만을 버려야 돼요. 가장 냉철하게 봐야 되고 북미 회담 됐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뭐야?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안 보고 도대체.
끝나고 나서 조 교수님 말씀은 미국은 남북대화건 뭐건 그냥 마이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 그거를 굳이 그걸 반대를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내 말 들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는 그럼 거예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다이렉트로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미국이 아직까지 그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그리고 않아요.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미국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하기를 또 원했잖아요. 그건 미국이 평창 올림픽에 오라고 레토릭인가요, 그건? 별로 안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이라고 얘기하면 참 이중적이에요.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근데 지금 여기 북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얘기하려고 그러는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이 개인이 생각하는 것마저도 즉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다 이중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딜레마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방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냉철 말씀하셨는데 전 북한 안 믿거든요. 그리고 북한 별로 믿음감도 안 가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철저한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우리가 좀 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쪼잔하게 이런 거 가지고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숨기지 말고 탁 이렇게 좀 다 공개하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공개하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트럼프가 작년 12월 18일 날 신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게 별게 아니에요. 북핵 없애겠다. 한미동맹, 내지 한일동맹, 한미일동맹 튼튼히 하겠다. 다시 한번 천명할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게 출구가 생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미국 측에서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것이 나오면서 확 엎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 잘났지 않습니까? 네. 자신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남북 간의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얘기를 역시 우리의 관심은 남북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넘어가서 자,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Put America First 이거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건 이번에 뭐 중간 선거겠죠, 결국은. 그럴 겁니다. 그렇죠. 뭐 저기 셧다운 이걸 보면은 사태를 보면은 여론조사 48%가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28%가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어떤 경제 트럼프노믹스는 성공시켜 가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기는 없는 그러니까 없죠. 이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창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샤이 트럼프 창피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트럼프가 역시 우리 평론가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상 분야에서만큼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백인 그 중하위층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세탁기나 냉장고는 엄청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심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 인프라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또 도로를 뭐 저기 인텔리전스 뭐 하이웨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확보됐나요, 이게? 저기 그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제 공약이죠.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때 보면은 이제 인프라를 뭐 클린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그 클린턴보다 이제 트럼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년여 전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늘려서 1.7.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를 이제 이렇게 10년, 그러니까 한 9년 남았네요. 하겠다는데 사실 미국은 아시겠지만 뭐 인프라는 진짜 굉장히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좀 뭐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고 뭐 다리도 건동건동하잖아요. 도로가 부졌대요. 뭐 다리가 안에 뭐 길은 뭐 약간 패인 거 그렇지만 다리가 무너질까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한편 보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과거의 토목이 아니고 이제 스마트한 한게 스마트 붙잖아요. 스마트 브리지, 스마트 하이웨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첨단 산업과 연결되면은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가 또 열려요. 그래갖고 인프라 투자는 좀 좋습니다. 한국도 인프라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삽질 그렇게 하는데 삽질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역시 그 고용 효과를 볼 때는 인프라 투자가 있었으면은 뭐 또 이제 고용이 더 좀 더 견실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 스캔들 지금 특검이 저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특검이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 와 있는 것 같고 또 중간 선거도 지금 당면에 있고 트럼프 정부가 이게 올해 말까지는 계속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이 올 텐데 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국제금융시장? 예, 금융시장 또 다음에 우리 뭐 국제 그 무역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근데 뭐 지금 뭐 금융시장에 어떤 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죠. 충돌에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왜 났지? 뭐 환율 조작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이제 마찰에만이 이게 생겨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알력인데 지금 그 유동성을 좀 회수를 하는 이제 과정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나라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만약에 또 미국 그 달러 표시 금융자산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하면은 그쪽으로 돈이 흘러갈 테니까 그런 것은 약간 위험 요인이 돼요. 되는데 뭐 그런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지금 글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과거에 무슨 뭐 그 저기 뭐 집스라고 그러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열등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웬만큼은 지금 어느 정도 그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좀 벗어났고 그다음 미국의 어떤 이제 2009년도에 하여튼 외형의 어떤 큰 어떤 대형 사고죠. 그 서프라임발 위기도 좀 벗어났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폭풍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다른 뭐냐면 이제 국가 간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무역 역조를 이제 겪는 나라들에 대해서 들볶일 것 같아. 또 환율을 뭐 조작했네,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다 하는데 일본하고는 또 찰떡궁합이라 얘기를 안 하거든요. 밀월 관계. 네, 밀월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을 겨루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눈만 흘기지 실제로 이렇게 싸움할 생각은 없는데 미중의 어떤 충돌은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태양은 하나가 있어야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해와 달이지 해와 또 다른 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과 우리하고 이제 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뭐 지금 미국이 한 반 정도 GDP가 되잖아. 지금 중국에 되는데 실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지는데 아마 그 미국에서는 G2라 부르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가치가 아니야. 너 한참 떨어져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볼 때는 이제 같은 G2인데 뭐 형 동생인데 이렇게 보는 거. 그러고 오바마만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상주의자죠 보면요. 그래갖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전 세계를 갖다 평화롭게 이끌어야 된다 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아니죠. 전혀. 시진핑에 대해서 딱 쳐다보니까 손을 딱 빼고 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나 보면 딱 째리니까. 그거죠. 깜짝 놀랐죠 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특검 수사도 그냥 원만하게 흐야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특검 수사는 뭐 전 세계 공통인가요? 예. 우리 옛날에도 그러더니. 이거는 아마 별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이제는 역시 그 트럼프 미국 자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 기승전 아메리카 퍼스트 아마 보호무역 정책이 지금보다 더욱 격하게
다양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럼 환율 조작 국가가 가지고도 계속 위협 협박을 할 거고.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못하더라도 협박은 계속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정의하려면 조건이 3개 충족돼야 되는데 그걸 충족시킨 나라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죠.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치와 트럼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장사꾼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정치인보다 한 수 더 나갈 수 있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위 해서 프레임을 짤 것 같아요. 미국과 미국 우선주의의 프레임과 미국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의 프레임. 여기에는 미국 민주당이라는 야당도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니면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특검도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앞으로의 중간 선거라든지 그 너머에 있는 정치 세력의 권력 투쟁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프레임으로 미국을 딱 갈라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35%는 자기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켜가면서 미국 우선주의 하면 그 외의 것들은 서로 뭉칠 수가 없으니까 갈라지고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승리하는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3년을 뭐 실제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 공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전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속화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진짜 뭐 아스트로레이시즘 왕따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1주년 평가가 다보스 포럼에서나 똑같이 트럼프에 대한 온갖 불만을 성토하는 트럼프 성토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그런 성토의 대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먼저. 근데 이 미국 먼저가 결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그러면 실물시장, 금융시장, 수출시장 전부 다 합쳐서 우리나라에 타격이 가장 많이 올 것 같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문제는 다음번에 2주년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